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중동 정세가 갈수록 격화하는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뒤 빈살만 왕세자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한국과 사우디 간 대규모 경제 협력이 핵심 의제인데 최대 1,000조 원 규모라는 네옴시티 건설 사업과 관련해 가시적인 협력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중동 안보 정세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먼저 사우디로 가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대통령 전용기가 영공에 진입하자 사우디 공군 주력인 F-15 전투기 2대가 양옆으로 호위 비행을 합니다. 수도 리야드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을 환영하는 예포 21발이 발사됐고 거리 곳곳엔 태극기가 걸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사우디가 5번째 기가 프로젝트로 지정한 디리아 게이트 현장을 찾았습니다. 한국 기업이 설치한 대형 화면에 왕국의 역사를 설명한 사우디 투자부 장관은 200억 달러, 우리 돈 20조 원이 넘는 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를 윤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잠시 뒤 사우디 실권자인 빈살만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을 합니다. 네옴시티와 같은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참여와 에너지 안보 협력이 주요 의제로 논의됩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네옴 신도시 건설 과정에 한국 기업이 좋은 동반자가 될 거라며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네옴시티 등 사우디의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해 주력하는 비전 2030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인 네옴시티는 170km 길이에 높이 500m 직선형 도시를 짓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최대 1,00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TV조선 김종우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방문을 통해 그동안 건설 중심이었던 양국 협력 관계가 신재생 에너지와 디지털 분야로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방문의 의미를 홍현주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11월 입주한 지 열흘 된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첫 번째 손님은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였습니다. BTS 팬인 왕세자를 위해 관저 곳곳에 BTS 한정판 앨범을 비치하는 등 각별히 예우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4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고 이 가운데 14조 원 투자를 받아 국내 최대 규모 석유화학 사업인 샤인 프로젝트 첫 삽을 뜰 수 있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물론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1980년대 리야드 시내에 사우디 내무부 청사를 건설했던 현대건설은 넉 달 전엔 아미랄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수주액이 50억 달러, 6조 원이 넘는 프로젝트로는 2014년 이후 9년 만입니다.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사우디가 중점을 두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디지털 국가로의 전환 사업에 대한 한국 참여도 커질 전망입니다. 첨단 기술력과 성공적인 산업 발전 경험을 보유한 한국과 풍부한 자본 그리고 성장 잠재력을 갖춘 사우디가 만나면 한국과 사우디가 경합 중인 2030 엑스포 개최지 결정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에서 엑스포 문제는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다시 경랑의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1차 구호품이 전달되자마자 생명길로 불리는 라파 검문소는 다시 굳게 닫혔습니다. 이 구호품이 전달된 날에도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와도 치열한 교전을 벌였고 전투기를 동원해 서안지구 모스크도 공격했습니다. 먼저 황정민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곳곳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가자지구에 첫 구호물자가 들어온 날에도 이스라엘의 공습은 밤낮 없이 계속됐습니다. ביטחונכם האישי, נו דרומה. אנחנו נמשיך לתקוף באזור העיר עזה ביתר שאת ונגביר את התקיפות.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와 연계 조직 이슬라믹 지하드를 겨냥해 서안지구에 두 번째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레바논에 거점을 둔 헤즈볼라와의 긴장감도 더 커졌습니다. ونشأ ما يستدعي أن
가자 지구에 구호 물품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라파 검문소는 트럭 20대 분량의 물자만 통과한 직후 다시 닫혔습니다. 하마스와의 철저한 차단을 위해 이스라엘이 검문 절차 강화를 요구하면서 트럭 200여 대는 여전히 검문소 앞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هل يعقل انه 20 شاحنه لو احنا وزعنا على 2 مليون و100 نسمه اين انسانيتكم نحن في امس الحاجه 유엔 측은 조만간 2차 구호 물품이 검문소를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 연기에 긍정 답변을 했다가 혼선을 빚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지상전 연기를 이스라엘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지상전 투입이 이번 전쟁의 양상을 바꿀 정도의 큰 사안이란 의미일 겁니다. 미국은 중동 지역의 군사 자산을 늘리면서도 민간인 보호를 강조해 이 확전 억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군의 지상전을 미루길 원한다고 답변했다가 백악관이 질문을 잘 못 들어 나온 착오였다고 해명한 뒤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입장을 밝혔습니다. Are you encouraging the Israelis to delay invasion? 단순 실수는 아니었던 셈인데 억류된 미국인 인질 안전과 확전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관측입니다. 표면적으로 이스라엘은 또 한 번 지상전 개시를 시사했습니다. אנחנו ניכנס למשימה מבצעית, מקצועית, להשמיד את הפעילים של חמאס, את התשתיות של חמאס. 미 국방부도 이란과 레바논 헤즈볼라 개입에 대비해 대기 병력을 늘리고 중동의 사드 포대와 패트리어트 대대를 추가 배치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민간인 보호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It's important that operations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humanitarian law. 시기가 언제냐의 문제로 보이는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은 경랑에 휩싸인 중동 지역의 분명한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그 여파가 곳곳에 미치고 있습니다. 영국에선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10만 명이 모였는데 이 세계 각국에서 양쪽으로 갈린 시위가 더욱 격해지고 있고 문학계까지 이 전쟁의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지만 중동과 유럽 국가들의 중재 노력은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고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런던 거리가 시위 인파로 꽉 찼습니다. 10만 명의 시위대는 팔레스타인 자유와 가자지구 폭격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주말 동안 독일과 스페인 등 유럽과 미국, 캐나다에서도 수백에서 수천 명이 반이스라엘을 외쳤습니다. Que no tienen dónde vivir, dónde comer, dónde refugiarse y que encima les están bombardeando y les están matando. 하마스의 인질 석방을 촉구하는 친이스라엘 시위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비판글을 올린 인사들도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퓰리처상 수상 경력이 있는 베트남계 작가 응우예는 유대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예정됐던 간담회가 취소돼 다른 곳에서 열어야 했고 유럽 콘퍼런스 CEO도 미국과 이스라엘 기업들이 대거 불참을 통보하자 책임을 지고 사임했습니다. 전쟁 해법을 위해 중동과 유럽 국가 정상들이 이집트 카이로에 모였지만 별다른 해법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참 속에 유럽 국가들은 대화를 강조한 반면 중동 국가들은 팔레스타인 권리 보호에 초점을 맞추며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보궐선거 패배 뒤 임명직 당직자를 교체하며 당 재정비에 들어간 김기현 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민생협치회담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내일 출범할 예정인 혁신위 위원장에는 호남 출신 인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당 상황은 고희동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국회에 모였습니다. 주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렸던 고위당정 회의가 국회에서 열린 건 9개월여 만으로 정부 정책을 당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날 것 그대로의 민심도 이 자리를 통해 가감없이 정부 측에 전달해 협의토록 할 것이며 당정은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경제 회복에도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당, 정, 우리 대통령실이 함께 민생 속으로 들어가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같이 챙기기를 희망합니다. 소에게만 발생하는 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이 빠르게 확산하자 여당이 특별교부금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즉각 수용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재명 대표에게 민생협치 회담을 제안했고 당에서도 이 대표의 내일 업무 복귀를 앞두고 협력하자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부디 국민의힘의 민생 최우선 행보에 민주당도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선 발표가 임박한 당 혁신위원장엔 호남 출신 인사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외 인사를 혹시 영입하실 계획도?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 조금 직접 발표하십니다. 당사자가 제안을 수락하면 내일 최고위를 거쳐 공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일 국회로 출근하며 업무에 복귀하는데 35일 만입니다. 이 대표가 어떤 말을 하며 당무를 시작할지 궁금하고 당 내분 상황이나 대여 투쟁의 방식도 지켜볼 일인데 이 비명계에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장세희 기자가 민주당 상황 전하겠습니다. 내일 당무에 복귀하는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와 고위전략회의에 참석해 민생과 당 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낼 예정입니다. 당의 단합에 대한 문제 이런 얘기 하실 거고 민주당이 민생에 좀 더 유능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독려하실 걸로 예상됩니다. 이에 발맞춰 당도 민생을 챙기는 제1야당 이미지를 부각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접수해서 그 판정, 그다음에 구제 절차 진행되는 과정을 조금 더 원스톱 서비스로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정부 측과 그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는 지난 8월 말 단식에 들어가며 국정 쇄신과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는 일본 정부에 대한 국제해양소 제소를 요구했었습니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졌던 의원들에 대해선 징계를 하지 않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비명계는 이재명 체제에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사법 리스크는 본인이 벗고 싶다고 벗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고, 또 다른 비명계 의원은 당이 민생에 집중하더라도 결국 이 대표 재판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검찰 독재 탄압위원회는 이 대표 사건을 수사 중인 부장검사 3명의 실명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오늘 새벽 전북 부안 앞바다에서 18명이 타고 있던 낚싯배가 뒤집혔습니다. 인근을 지나던 어선과 해경 헬기가 긴급 구조에 나섰고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4명은 숨지고 말았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뒤집어진 배 위에서 간신히 파도를 피하고 바다에 빠진 남성은 다급하게 구조를 요청합니다. 잠시 후 헬기가 도착하고 밧줄을 타고 내려온 대원들이 서둘러 구조에 나섭니다. 이쪽에 사람들 빠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분들부터 구해달라고 배에 타 있던 사람들끼리 줄 땡겨가지고 다 구조했어요. 오늘 새벽 6시쯤 전북 부안 하왕등도 동쪽 1.6km 해상에서 18명이 탄 낚싯배가 뒤집어졌습니다. 근처에 있던 다른 어선과 해경이 18명을 모두 구조했지만 뒤집힌 배 안에 갇혔던 2명을 포함해 50대 A씨 등 낚시객 4명이 숨졌습니다. 18명이 탄 낚싯배는 이곳 격포항에서 출항한 지 1시간 만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일부 목격자들은 낚싯배가 예인용 밧줄에 걸려 전복됐다고 전했습니다. 바지선에 있는 그 로프가 그 배 그 좌측면 혹은 우측면 이쪽을 감으면서 배가 롤링이 된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낚싯배 선장은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해경은 예인선과의 충돌 가능성과 사고 당시 긴급 구조 신호를 보내는 V패스의 작동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소에게만 발생하는 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만 농장 6곳에서 추가 확진되면서 피해 농가는 사흘 만에 10곳으로 늘었습니다. 피해 범위도 충남에서 수도권까지 넓어졌습니다. 정수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평택시의 한 젖소 농장. 방역 당국 관계자들의 방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농장 주위에는 출입 통제선을 설치해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오늘 이 농장의 젖소가 일종 가축 전염병인 럼피스킨병에 확진됐습니다. 농장의 소 100마리는 모두 살처분될 예정이고 인근 10km 이내의 축산 농가는 이동이 제한됩니다.
살처분 없는 매립해야 되잖아요. 육회될 용기 자체를 매립해가지고. 소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은 지난 20일 충남 서산에서 시작돼 오늘만 6건이 늘었습니다. 사흘 만에 10건이 발생한 겁니다. 충남 일대와 경기 평택을 중심으로 퍼지다가 수도권인 경기 김포까지 확산됐습니다. 공식적으로 양성 통보가 왔기 때문에 살처분 명령하고 이제 출처분 작업 인력이 들어간 상태죠. 방역 당국은 산발적인 추가 발생이 우려된다며 럼피스킨병 확산 차단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경기 충남권 1원 5개시군. 그래서 현재 일시 이동 중지를 발동을 했습니다만 48시간으로 연장을 할 계획입니다. 당국은 또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농가 근처의 소에 대해 우선 백신 접종을 추진하고 다음 달 초까지 170만 마리분의 백신을 추가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국내에 300억 원대 마약을 유통하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0명이 넘는 조직원은 모두 조선족이었습니다. 또 주목할 점은 총책의 부인이 강남학원 마약음료 사건과도 연관된 정황이 포착됐다는 점입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모자를 쓴 다른 남성에게 종이 가방을 건넵니다. 가방에는 필로폰 1kg이 들어있었습니다. 또 다른 남성은 주택가 우편함 속에 마약 꾸러미를 집어넣습니다. 주문받은 마약을 약속한 장소에서 전달하는 모습입니다. 시가 300억 원 상당의 필로폰 9kg을 국내로 유통시키려던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조선족으로 총책 A씨는 4년 전 마약 사건에 연루돼 중국으로 추방된 뒤 현지에서 범죄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A씨 조직은 미국과 중국, 캄보디아 등 6개국 마약 조직과도 연계해 밀반입된 해외 마약을 국내로 유통시켰습니다. 조직원은 모두 친인척과 친구 등으로 구성해 기밀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A씨 아내는 4월 강남 학원과 마약음료 사건 당시 마약음료를 공급한 중국 조직의 마약을 판 정황도 포착돼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또 총책을 특정을 하고 적색 수배까지 했고 적어도 국내에 있는 구성원들은 모두 다 검거했다는 거 이렇게 또 말씀드립니다. 경찰은 유통책과 판매책 37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네, 앞선 마약 밀수 유통 집단처럼 마약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결성돼 있어서 그 정점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 사이 국내에는 마약이 심각하게 퍼져가고 있는데 이 때문에 검찰은 마약 사범의 내부 고발을 유인하는 리니언시 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있을지 사회부 서영일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서 기자, 먼저 리니언시 제도가 뭔지부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리니언시란 범죄 잦은 신고자에 대한 처벌 감면 제도입니다. 마약 사범이 수사기관에 공범의 사실을 실토하면 처벌을 줄여주는 겁니다. 네. 원래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가담한 공범이 자진 신고하면 형사고발과 과징금 등을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기업 담합을 적발해 처벌하기 위해 도입한 건데 이를 마약 카르텔 수사에도 활용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마약 범죄는 담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 마약 범죄 리니언시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뭡니까? 최근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수사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마약 사범은 2021년 16,153명에서 2022년 18,395명으로 늘었는데 올해는 8월에 이미 지난해 전체 수준인 18,187명으로 기록했습니다. 마약 범죄는 급증하는데 범죄가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진행돼 적발이 쉽지 않자 내부 고발을 적극 유도해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리니언시를 잘 이용하면 투약자나 판매책만 검거해도 이들을 통해 제조책과 유통책 등 이른바 몸통을 붙잡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지 그림은 그려져 있습니까? 아직 도입 준비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정거래법 경우처럼 마약 범죄자가 공범 정보를 제공할 경우 처벌을 감면해 주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미 마약 사건에선 리니언시와 유사한 수사 방식이 쓰이기도 합니다. 마약 사범이 공범에 대해 진술하면 검찰이 수사에 협조했다는 내용을 반영해 조서에 남기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데 법원도 이를 인정해 선고할 때 감경 요소로 반영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판결에서 수사 협조를 얼마나 비중 있게 보느냐는 사실상 판사 재량이어서
리니언 씨를 명문화해 범죄자의 실토를 적극 유도하자는 겁니다. 해외에서도 마약 사범에 이 리니언시 제도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가 여럿 있습니다. 독일은 2009년부터 마약 범죄자가 공범을 실토하면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리니언시 도입에 대한 반감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수사가 쉽지 않다고 정보를 제공한 마약 사범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정당하냐는 겁니다.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기본적인 정의의 측면에서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서 국내에서도 18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비슷한 제도의 도입을 시도했지만 당시 반대 여론에 막혀 무산됐던 적이 있습니다. 네, 마약 범죄가 내부자의 도움 없이 수사가 쉽지 않은 건 알겠지만 이를 악용하는 부작용도 미리 생각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올해 분양 예정이던 아파트 단지들이 줄줄이 계획을 미루고 있습니다. 공사비 갈등과 분양가 책정 문제 등 속내는 다양합니다. 문제는 공급 부족이겠죠. 공급난을 막기 위한 정부 대책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건데 이런 현상이 이어지면 수년 뒤에 집값을 자극할 수가 있어 우려가 나옵니다. 김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천여 세대가 들어서는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공사 현장. 원래 이번 달 분양 예정이었지만 공사비를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 줄다리기가 길어지며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공사 자재값도 많이 오르고 조합원들이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합의가 언제 되겠냐고요. 서울 성동구의 다른 재건축 단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건축비도 올려달라 그러고 공사기간도 올려달라 그래가지고 합의가 안 됐어요. 분양을 앞둔 단지들이 줄줄이 계획을 연기하면서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당초 계획의 44% 수준인 11만 3천여 가구에 그쳤습니다. 올해 안에 분양 시기를 못 박은 단지도 남은 대기 물량의 절반 수준입니다. 급등한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는 데다 수익성을 늘리기 위해 섣부른 분양 대신 연기를 택하는 단지들도 적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원자재 값이 많이 오른 데다가 고금리 여파로 자금 사정도 좋지 않아서 분양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몸살이기를 하고 있지 않나. 앞서 정부가 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PF 시장에 숨통을 틔웠지만 고금리 기조 속 중동발 자재값 인상 우려까지 겹치면서 공급 불확실성에 따른 집값 상승 우려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현대차가 이틀 뒤부터 중고차 판매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허위 매물로 불신이 컸던 소비자 입장에서는 확실한 인증이 있으니 믿을 수 있다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기존 중고차 업체들은 골목 상권을 빼앗는다며 반발합니다. 오늘은 장혁수 기자가 격변하는 중고차 시장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넓은 주차장에 중고차가 끝없이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정비 전문 인력들은 상품화를 위해 중고 차량 점검에 여념이 없습니다. 1,000대 정도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그중에서 상품화 완료된 차량은 400여 대로 즉시 판매가 가능하고 국내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가 모레부터 인증 중고차 사업을 시작합니다. 구입 후 5년, 주행거리 10만 킬로미터 이내의 현대차 중고 차량만 판매하게 되는데 내년 4월까지 점유율 2.9%, 내후년 4월까지 점유율 4.1%를 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합니다. 만든 사람이 끝까지 케어야 한다는 철학 아래 인증 중고차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중고차를 사려는 소비자들은 환영합니다. 그동안 중고차에 대한 차량 성능과 가격에 대한 불신감이 컸기 때문인데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중고차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조사해봤더니 79.8%가 허위, 미끼 매물이라고 답할 정도로 중고차 업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감은 바닥을 보였습니다. 유쾌하진 않았죠. 정확한 스펙, 그 내용이 약간 좀 과장이 돼 있지 않나. 영세 중소업체가 주도하던 기존 중고차 업계는 골목 상권 침해라며 반발합니다. 현대차가 대기업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중고차 시장을 잠식한다는 겁니다. 이제 중고차 산업이 하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5년에 10만 킬로짜리는 현대차는 거의 취급을 못할 것이고
점점 먹고 살기가 힘들죠, 이제는. 다만 제조사 인증 중고차 사업은 업계의 추세라는 지적입니다. 벤츠나 BMW 같은 수입차들은 이미 인증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고 기아도 조만간 중고차 시장에 진출합니다. 소비자한테 제대로 된 상품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고 업체들이나 아니면 개인들 간의 어떤 이 상생 체계적인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 중고차 업계와의 갈등 해소와 새로운 협력 관계 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포커스입니다. 네, 정부가 전국 의대의 교육 여건을 조사하고 지자체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교육부가 전국 의대를 상대로 정원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 합동조사에 착수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빅5로 불리는 서울 아산병원, 삼성 서울병원의 수련의를 양성하는 울산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의 입학 정원은 각각 40명에 불과합니다. 전국 의대 40곳 중 이처럼 정원이 50명이 안 되는 미니 의대가 17곳이나 됩니다. 지역 의대들은 당장 정원을 크게 늘려도 교육, 수련에 아무 문제 없다고 자신합니다. 진주에 경상국립대 본원이 있고 창원에 경상국립대 창원병원이 있어요. 약병원 2개가 있습니다. 전혀 무리 없죠. 정부는 의대 현황 조사, 지자체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는 전체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의료계와의 협의까지 생각하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교육 역량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복지부와 교육부는 이번 주부터 전국 의대를 상대로 합동조사를 시작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TV조선에 전국 40개 의대의 교육 여건을 면밀히 살펴볼 거라며 우선 서류 심사를 한 뒤 조만간 현장 실사도 나갈 거라고 했습니다. 지역 소재 의대에 더 많은 정원을 확보하려는 지자체들의 경쟁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한미일 3국이 참여하는 연합공중훈련이 오늘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처음 진행됐습니다. 이 미국의 핵심 전략폭격기 B-52가 참여했고 괌 인근 바다에선 한미 해군의 대잠수함 연합훈련도 실시됐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 B-52가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으며 비행합니다.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와 일본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이어도 인근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3국의 공중전력이 첫 연합훈련에 나섰습니다. 한반도 인근에서 하게 된다면 인근에서 할 수 있을 것이고 안보협력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번 훈련은 지난 17일 우리 공군기지에 처음 착륙했던 전략폭격기 B-52가 미군 기지로 복귀하는 시점에 이뤄졌습니다. 괌 인근에서 이달 초 시작된 한미 해군의 연합 대잠수함 훈련 사일런트 샤크가 오늘까지 진행됐습니다. 양국 해군은 서로의 잠수함을 가상의 적으로 상정하고 추적, 공격하며 실전 감각을 끌어올렸습니다. 한미일 3국이 극비사항인 전략폭격기 동선과 대잠수함 훈련 내용까지 공개한 것 자체가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란 평가가 나옵니다. 북한이 공중 전력은 훨씬 열세인 상황인데 이게 일본까지 들어간다는 것은 북한에게 큰 억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남한강에선 한미 공병부대가 300m 길이의 부교를 설치한 뒤 50톤이 넘는 K1 전차가 이를 건너는 도하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추웠는데 낮부터 포근해지면서 억새와 코스모스 등 가을꽃이 핀 곳마다 나들이 객들로 붐볐습니다. 반짝 추위는 물러갔고 당분간은 청명한 가을 날씨를 만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자연 기자입니다. 드넓은 정원이 억새와 갈대로 하얗게 물들었습니다. 억새밭 산책로를 따라 핀 코스모스가 화사함을 더합니다. 오늘 낮 기온이 18도로 웃돈 서울 상암동 하늘공원은 나들이 객으로 북적였습니다. 어제도 왔다 가고 오늘도 또 왔어요. 가슴이 확 뚫리는 것 같고 그냥 요 묵었던 마음이 그냥 뭐 활짝 펴요, 활짝. 너무 좋아요. 낙동강변 한켠에는 핑크뮬리가 솜사탕처럼 활짝 피었습니다. 반짝 추위가 물러간 오늘 시민들은 꽃밭 곳곳에 앉아 가을 정취와 휴일의 여유를 만끽했습니다.
날씨도 선선하고 좋아서 가족들이랑 오랜만에 나왔는데 핑크뮬류도 너무 예쁘고 정말 기분 좋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8.3도, 광주 18.5도, 부산 19.2도 등 어제보다 2도에서 3도 정도 올랐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포근해집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1도, 내일 낮에는 20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5도가량 높아지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반짝 추위가 물러가고 당분간 청명하고 포근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부 지역은 일교차가 15도를 웃돌아 건강 관리에 주의해야겠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세계적으로 한국 콘텐츠가 주목받으면서 한국 음식 이른바 K푸드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말레이시아에서는 한우 인기가 높다는데 맛도 맛이지만 현지화 전략도 통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배상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달구진 불판에 한우 등심이 오르자 먹음직스럽게 익어갑니다. 이곳은 우리나라가 아닌 말레이시아의 식당입니다. 지난 3월 말레이시아 시장에 첫 진출한 한우가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I have to say that the taste, the texture, the cooking from the chef, all that makes it like wow. You know, it's like now when we go out, I think Hamburg beef is going to be our to look and to go for. 말레이시아는 인구의 62%가 무슬림이어서 할랄 인증이 필수적인데 지난 3월 한우가 최초 인증을 받은 뒤 라면과 고추장 등도 인증을 받고 인기몰이 중입니다. 한 10배 이상 성장을 했죠. 이제 많은 한국 음식이 이제 할랄 인증을 받고 말레이시아에 수출을 하고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저변 확대가 커져가고 있어서 K푸드 열풍에 우리 편의점도 덩달아 인기입니다. 한 편의점은 2021년에 1호점을 연 뒤 현재 132호점까지 확장했습니다. 이곳 편의점에서는 한국에 있는 한강공원 편의점과 똑같이 한국 라면을 골라서 이렇게 즉석에서 조리해 먹을 수 있습니다. 한식을 소개하는 K푸드 박람회에도 사흘간 시민 4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I've tried tteokbokki before, and because I have a Korean friend, so she always bring me food, Korean food. We are already accustomed with those spices, so I really love gochujang. 정부는 말레이시아를 넘어 동남아권의 할랄 시장 공략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그동안 옷과 화장품은 기성 제품 중에서 나에게 최대한 맞는 제품을 골라왔는데 이제는 나에게 꼭 맞는 제품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피부색이나 체형을 분석해서 나만의 화장품, 나만의 운동화를 직접 제작하는 겁니다.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메라가 달린 모니터 앞에 서서 색상 카드를 보래 댑니다. 잠시 뒤 AI가 내 얼굴에 맞는 색상 코드를 알려줍니다. 피부색 진단부터 분석, 제조까지 가능한 맞춤형 화장품 서비스입니다. 커스텀이니까 뭔가 특별한 것 같고 그리고 나한테 좀 더 맞는 립 컬러나 파운데이션 컬러를 찾으면 화장하는 욕구가 좀 더 올라갈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나와 어울리는 립스틱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장에 설치된 제조 기계가 색소를 섞어 2,000종류가 넘는 립스틱을 실시간 제작하고 원하는 향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自分に合ったリップを作ってくれるということで来ました。 기성품보다 나에게 맞는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맞춤 운동화도 등장했습니다. A4 용지 위에 발을 올리고 전용 어플로 촬영하면 발 모양을 3D로 분석해 나만의 운동화를 제작해줍니다. 중요한 날을 앞두고 구매한다는 맞춤 양복도 이젠 옛말입니다. 예전에는 예복 중심으로 맞춤 서비스를 원하셨다면 최근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원단을 선택하고 자신의 몸에 딱 맞는 옷을 선호하기 때문에 나의 피부톤, 체형에 맞춘 커스텀 서비스가 패션 뷰티계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윤석열 정부 장관들 차출 임박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뒤에 한동훈
원희룡, 그러니까 원희룡, 한동훈 두 장관이 총선에 출마해야 한다는 얘기가 또 나오나 봅니다. 네, 이번 선거로 수도권 민심이 드러나면서 국민의힘에선 중도 표심을 끌어올 수 있는 인물 배치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121석 중 16석을 얻는 데 그쳤는데요. 최근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은 4%포인트 떨어진 32%를 기록했는데 특히 서울이 10.2%포인트, 경기 인천은 4.7%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전해드린 내용인데 그래서 한동훈 장관 차출이 언급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권 핵심부에서는 수도권 민심을 본잡을 카드 중에 하나로 한동훈 장관 차출을 비중 있게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 장관이 출마한다면 종로가 낫지 않겠냐는 의견을 가진 걸로 알려졌는데요. 서울 종로는 청와대 소재지로 그동안 정치 1번지로 불려온 상징성 높은 지역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임무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혀왔는데요.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하십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저 제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석에선 출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는 언급도 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수도권 차출론이 나오고 있죠. 네, 원 장관은 서울 양천갑에서 3선을 지냈는데요. 당내에서는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성과, 예를 들면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 GTX 등으로 경기 고양이나 남양주 차출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원 장관은 출마와 관련해서 따로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 원 장관도 공식적으로는 그런 입장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정부에 있는 게 더 역할을 잘하는 건지 당에 있는 게 역할을 더 잘하는 건지는 다만 원 장관은 총선과 관련해서는 원내 입성을 위해 특정 지역 출마를 고려하기보다는 좀 더 큰 틀에서 윤석열 정부 장관 출신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선 원 장관이 지난 대선 당시 정책본부장을 맡아서 대장동 1타 강사로 활약한 만큼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의 맞불 카드로 나서 수도권 판세를 흔드는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출마가 거론되는 다른 인사는 없습니까? 통일부 장관을 마치고 국회로 복귀한 권영세 의원도 용산 사수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정치적 의미가 더 커진 지역이라 야권에서도 중량감 있는 인물이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후보로 나서 선전했던 김은혜 홍보수석도 경기 남부 지역 출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윤석열 정부 장관들 차출 임박의 느낌표는 결정권은 민심에로 하겠습니다. 네. 스타 장관들의 총선 출마가 국민들 입장에선 눈길을 끄는 카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눈길을 끈다고 해도 실제 지역에서 선택을 받지 못한다면 백약이 무효하겠죠. 결국 모든 건 민심에 달려 있다는 걸 여권에서는 잘 헤아려야 할 겁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또 위성정당 꼼수입니다. 정말 이 여야가 그렇게 비판을 받았던 위성정당 꼼수를 반복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네, 다 기억하시겠지만 21대 총선에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에서 모자란 의석을 채워주는 제도입니다. 당시 민주당과 정의당 등의 주도로 군소정당의 국회 입성을 돕겠다면서 도입을 했었는데요. 비례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와 달리 양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출연시켜서 혼란을 낳았었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만들었고 민주당 도 더불어 시민당을 만들면서 위성정당 꼼수 대열에 합류했었습니다. 민주당은 승리를 끄는 말이고 시민당은 승리를 싣는 수레입니다.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은 형제 정당입니다. 결국 21대 총선 당시 미래한국당이 19석, 더불어시민당이 17석을 가져간 뒤에 각각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에 흡수됐습니다. 이 위성정당 꼼수는 양당 모두 하지 말자는 입장인 것으로 아는데 왜 이렇게 진전이 없는 겁니까?
제도 손질에는 공감하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각 당 유불리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준연동형 제도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해 보완하자는 입장인데 반해서 국민의힘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 갖는 병립형 비례제로 돌아가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권역형 비례제 도입 시에 민주당이 호남에서 얻는 표가 국민의힘이 영남에서 얻는 표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정개특위는 지난 7월 이후에 전체 회의를 열지 않고 있고요. 선관위에서 요구한 선거구 2차 획정 기한도 이미 일주일을 넘겼습니다. 여야가 내년 2월까지 논의 기한을 연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견이 커서 선거제 개편이 어렵지 않겠다는 우려가 큽니다. 정의당 등 소수정당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했는데요.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지난 총선 때 위성정당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네, 또 위성정당 꼼수의 느낌표는 꼼수 아닌 악수로 하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총선 후 1년이 지나서야 위성정당 꼼수를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이 꼼수는 국회의 다양성을 해치고 입법 독주와 강대강 대치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선거제 개편에 뒷짐만 지고 밥그릇 싸움에만 몰두한다면 시대에 뒤떨어진 후진적 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네, 김아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진출을 두고 SSG와 NC가 오늘 처음 맞붙었습니다. 양팀 선발 투수들이 활약하면서 7회까지 점수가 나지 않았는데 대타로 나선 NC의 김성욱이 투런 홈런으로 균형을 깼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팀 선발 투수는 탄탄했습니다. SSG 엘리아스는 3회 초까지 9명의 타자를 완벽하게 막았습니다. NC 신민혁도 3회 말 1사 2-3루 위기를 무실점으로 넘겼습니다. 영의 균형은 8회에 깨졌습니다. 엘리아스가 7회까지 안타 2개만 내주며 NC 타선을 꽁꽁 묶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대타로 나선 NC 김성욱이 8회 초 결승 투런포를 쏘아올렸습니다. 이후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이어집니다. SSG가 곧이은 8회 말 추신수와 최주환의 연속 안타에 이은 최정의 희생타로 한 점을 따라붙자 NC는 9회 초 마틴과 서우철의 적시타로 2점을 다시 달아났습니다. SSG가 9회 말 하재훈의 투런포로 또 한 번 추격했지만 치열했던 승부는 4대3 NC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준 플레이오프 1차전을 승리한 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건 31번 중 27번, 무려 87%입니다. 오늘의 승리는 이번 시리즈에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신민혁 선수 오늘 너무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기선제압을 당한 SSG는 내일 준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에이스 김광현을 내세웁니다. NC의 선발은 송명기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때이른 추위가 오늘 아침까지 이어지면서 강원도에 하얗게 서리가 내린 모습입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6도가량 올라 11도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20도까지 오르며 예년 이맘때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내일 아침 내륙에 짙은 안개가 끼겠는데요. 또 오후 한때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으로는 건조주의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11도, 광주 10도, 대구 9도로 시작하겠고 한낮에는 서울이 21도, 부산 22도가 예상됩니다. 오대산에 이어 내일 설악산에 단풍이 절정을 맞겠는데요. 이어서 월악산, 지리산에도 단풍이 절정을 이루겠습니다. 이번 주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니까요. 오색 단풍이 물드는 아름다운 순간 놓치지 마시고 눈에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20일 일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